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오늘은 2022년 바이오 섹터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바이오가 성장해 온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1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되짚어 보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2022년을 어떤 마음으로 전망을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이제 간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스탠스를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1년 내내 좀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체크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바이오를 봐야 됩니다. 전 세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를 봐야지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보일 것 같고요. 2018년에서부터 미국 바이오가 급히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기술들도 미국에서 좀 빨리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이제 쫓아가는 그런 이제 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2021년 바이오를 리뷰를 해보면 2020년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부터 뭔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그 얘기로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표 보시면은 올해 1분기에는 소형주, 그러니까 50억 달러 이하짜리, 그러니까 소형주로 분류되는 바이오 벤처가 상당히 퍼포먼스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를 보시면 2분기는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는 소형주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큰 바이오 벤처가 굉장히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런 거고요. 4분기에는 조금 더 이런 경향이 더 이제 확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지각 변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뒤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IPO를 보시더라도 2020년이 거의 이제 숫자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양측에서 보면은 피크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올해 그 3분기까지도 절대 숫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어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분위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냐면 임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을 때 그 반응하는 정도예요. 근데 반응하는 정도를 보시면은 거의 지금 최근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분기에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급락을 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4분기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 좋은 분위기를 이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이제 IPO 했던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버블을 만들면서 크게 떨어졌던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사나하고 라이엘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큰 규모로 공모 자금을 받았는데 두 종목 다 굉장히 크게 이제 떨어졌어요. 사나 같은 경우를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설립이 3년도 안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시기에 IPO가 됐고 이런 기업에 열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임상이 들어가는 게 거의 2023년이 돼야지 임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버블을 만들었느냐? 이게 과거에 셀진에게 이제 90억 달러에 매각된 주노의 인력들이 만들었다. 이런 이유 하나인 거죠. 일단 실력 있는 사람들이 뭉쳤고 얘기하는 iPSC를 기반으로 해서 크리스퍼 카스9으로 유전자를 커팅도 하고 그 다음에 퓨소점으로 필요한 유전자를 iPSC에다가 도입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도만능 줄기세포에다가 다양한 유전자를 자르기도 하고 넣기도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iPSC를 일단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원하는 줄기세포, 그러니까 T세포나 B세포 이런 세포로다가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세포 치료제라 그러면은 세포 치료제가 아니라 거의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기술들이 다 구현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들, 특히 이제 환자 T세포가 우리가 넣어주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막겠다, 이런 저면역 세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너무 높은 가격에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봐야 할 거냐, 이런 거죠. 아직까지 임상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될 텐데,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그래도 이제 급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그 바닥권을 찾아가는 정도 수준은 아니겠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 화살표로 해놓은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2020년도에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기울기가 가파랐고, 그거에 대한 반락이 일단 있었고요. 가격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S&P 500 대비해서 바이오 섹터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일단 언더슈팅 구간으로는 일단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하락 구간 진입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급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바닥은 잡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20년과 30년이 거의 천당과 지옥이었습니다. 너무 2020년도에 많이 올랐던 거죠. 80%가 넘는 수익률이 올랐던 거고, 이 시점 아직 2021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거의 30% 넘게 또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더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한 40% 이상 상승해 있던 상황이고, 이런 그 주가 흐름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합쳐놓고 이렇게 보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 그 다음에 인도가 여전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 유럽하고 일본이 전체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금액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슬로우한 거고요. 슬로우한 부분을 한국하고 중국이 빠른 속도로 좀 캐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이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았던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요.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몇 년 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절대 금액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021년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도 그렇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유상증자라든가 CB 이런 쪽을 다 포함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 금액 전체를 봐서도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낮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는 3조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11월 말까지 올해는 2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부족한 금액을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 금액 자체는 그래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빅파마들의 현금 흐름을 보면 18개 미국과 유럽의 빅파마들 자금이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00조 좀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긴 하지만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격적인 M&A에 나서지는 않을 걸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거다. 그렇지만 최근에 유전자 그리고 세포 치료제 기업들 중에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메리트를 고려해서 이제 필요한 기술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작업들은 또 한쪽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M&A가 또 끊기거나 협업이 또 끊기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꾸준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공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입니다. 이제 ETF 수익률이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저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ETF 중에 좀 스토리가 좀 오래된 두 개의 이제 평균 수익률, 맨 오른쪽이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7년부터 수익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한 4차례에 걸쳐서 하락한 경험이 있는데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크게 상승한 다음에는 한 차례 정도 빠지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 사이에도 지금과 같이 바이오가 좋았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실망한 적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역사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하락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역사에 뭐 반드시 이런 건 없지만 2022년도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리고자 하는 표입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이런 관점으로 해서 맞추거나 이러기는 되게 어려운데 과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스탠스를 갖고 새로운 정보를 그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라는 그 스탠스가 중요한데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준비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은 제가 4대 바이오 기반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매번 주장을 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크리스퍼-카스9,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제조합 DNA 기술, 그 다음에 PCR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2010년 이후에 이런 기술들이 드디어 구현이 되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7년부터 약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뚱딴지 같이 어느 순간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2010년부터 그런 작업들을 했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런 작업들이 전혀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크리스퍼-카스9이 나왔기 때문에 2012년부터 보면 5년의 그런 성숙 기간을 거쳐서 2017년부터 약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 가능성 증명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약간 후반부터 임상 파이프라인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처음에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는 유전자 치료제죠. 지금 임상에 많이 가 있는 게 세포 치료제, 그리고 비임상 쪽에 포진되어 있는 게 유전자 치료제. 우리나라는 지금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올라오는 게 숫자가 좀 적어서 향후에 5년 후는 좀 걱정스럽다. 이런 이제 업계의 시각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유전자 치료제 쪽에 우리 관심을 많이 보여야 된다. 우리 업계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20년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임상 파이프라인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땠느냐? 올해는 그 임상 파이프라인들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도전을 받기 시작한 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꿈과 같은 그런 치료제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할 확률은 평균 10%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중에서 누가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를 걸러내는 작업이 벌써 올해 아까 보셨지만 3분기부터 그런 게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그널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걸 몇 가지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아두카누마비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승인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가 있죠. 부작용, 그 다음에 효과 측면에서 과연 이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느냐라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승인을 내주는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에서도 치료제가 나왔지만 이게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냐라는 의구심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뇌 쪽으로 약을 만드는 게 과연 어렵구나 하는 원래 원점으로 좀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알로진 T세포 치료제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서가 있는 회사인데 염색체 이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유전자를 커팅하는 때 들어가 있는지 TCR을 커팅할 때 들어가 있는지 어느 곳에서 들어가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 치료제가 크리스퍼-카스9 같은 걸 다 도입을 하면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지금 같이 종합되어 있는 그런 융합 기술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 크리스퍼-카스9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유전자 치료제에 이 알로진이 이제 음으로 양으로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 쪽에서는 iPSC 이제 드리븐해서 이제 NK 세포로 분화시켜서 이제 고형암 쪽에 적응적으로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페이트라는 회사가 그 굉장히 숫자를 잘 냈다가 FT516 파이프라인이 다시 암 환자, 이제 나았던 환자들이 재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NK세포를 주입을 했는데 환자의 T세포한테 이제 공격당해서 죽은 거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페이트한테는 지금 이제 숙제로 남겨져 있는 거고요. 다른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도 이제 중요한 과제거리입니다. 그래서 NK 세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T세포에서는 여전히 고용암을 타겟팅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이 문제는 여전히 이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방법들, 기술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약이 뚝딱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이런 도전들이 있을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도전들이 왔고 지금 그런 도전들을 하나하나 클리어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4대 혁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의 혁신이 절대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에 봉착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2021년은 기반 기술 측면에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첨가가 됐습니다. 뭐냐면 AI 알파폴드가 드디어 바이오 업 쪽에 들어왔습니다. 구조 생물학 쪽에서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것을 알파벳에서 만든 거죠. 본격적으로 딥마인드를 갖고 이제 사업화하기는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상업화하는 다른 별도의 회사를 만들면서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 구조 생물학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2020년도에 FDA가 신약 승인을 냈던 약들 중에서 40%가 단백질의 구조와 관련된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단백질 구조와 관련한 약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의 로제타 폴드 같은 경우도 알파폴드와 경쟁하면서 이 AI 쪽 분야에서 굉장히 큰 혁신의 한 줄기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바이오는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